정종이 왕위에 오르고 난 후에는 그야말로 가장 큰 업적이라면 개성으로 재천도한 거예요. 다시 개성으로 도읍을 옮겨버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정종도 주로 살았던 곳이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이에요. 그래서 이 이성계 때 1394년 한양으로 천도를 했는데 이 서울에 와보니까, 즉 한양에 와보니까 뭐 요즘으로 치면 뭐 백화점도 없고 마트도 없고 뭐 극장도 없고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 기반 시설은 다 개성에 있으니까. 그래서 개성으로 다시 도읍을 옮겼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태조는 이제 상왕, 정종이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태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태조는 태상왕이 되는데, 요 두 사람도 상당히 갈등이 많았어요. 그런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함흥차사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이 나중에 정종이 2년간 왕위에 있다가 태종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이 태조 입장에서는 저거 뭐 어떤 면에서는 아들이 아니라 왼수죠. 자신이 제일 이뻐했던 막내 아들 방석 죽였죠. 정도전 죽였죠. 그래서 나 저놈 저 꼴도 보기 싫다 해가지고 고향인 함흥으로 돌아가셨고, 태종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계속 그래도 유교 국가에서 되게 중시하는 게 효잖아요. 그 효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계속 모셔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함흥에 파견된 사신들을 다 이제 제거를 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유명한 말이 함흥차사. 차사는 함흥차사도 있고 안동차사도 있고 진주차사도 있는데, 바로 이 함흥차사가 유명해진 것은 태조 이성계의 어떤 분노의 표시, 그리고 이 태조와 태종의 갈등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다. 정종 같은 경우도 이제 정말 실세였던 동생이 왕에 오르니까 그 전부터도 이미 격구라든가 뭐 사냥 이런 걸 즐기셨고, 또 오히려 왕위에서 물러난 거를 좋아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자신의 취미 활동을 하면서 말년을 보냈던 왕이 두 번째 왕 정종이셨다. 그래서 우리 태종은 1400년에 이제 조선의 세 번째 왕으로 왕이 오르시게 되는데요. 태종은 가장 급선무 중에 하나가 형님인 정종 때 바로 이제 개성으로 천도한 게 이게 잘못됐다. 새 왕조에 걸맞은 수도는 이건 한양밖에 없다 해서 다시 한양으로 재천도하게 됩니다. 한양으로 다시 도읍을 옮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태종이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서 보니까 제일 큰 문제로 인식한 게 뭐였냐 하면, 이 한양이 사실 태조 이성계 때부터 도읍으로 결정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동쪽으로 낙산, 서쪽으로 인왕산, 남쪽으로 남산, 북쪽으로 백악, 뭐 조선시대는 주로 백악이라고 불렀어요. 바로 북악산까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여기에다가 한양 도성을 쌓게 되면 이 도성민들을 방어하는 데 매우 유리하죠. 이 왜적들이 침입했을 때 이게 성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도성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백성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렇게 해서 수도로 결정이 되었는데,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비만 오면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물들이 다 이제 도심으로 흘러내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수선전도라고 조선시대에 이제 한양의 모습을 그린 지도인데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요 물길들이 모여 있는 모습. 이때는 이미 청계천이 조성된 때예요. 원래 청계천은 태종 때까지도 없었어요. 계속 이렇게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이런 물을 모아서 한꺼번에 이제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도심을 관통하는 개천을 만들겠다 해서 그때 이름은 개천이었어요. 열개자 그 시내할 때 천자. 그래서 지금 또 보시면 요 청계천 물길은 어떻게 흘러가냐 하면 서울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서, 즉 북악 저 백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 다 모아가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서 지금 청계천이 어느 하천하고 합류하냐 하면 중랑천하고 합류해요. 중랑천. 그래서 이 중랑천이 다시 이제 한강하고 합류해서 지금 서울의 동호대교쯤에 가면 중랑천하고 한강이 합류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서 서해바다로 빠져나가죠. 바로 우리 인공하천 청계천을 처음 조성했던 바로 이 한양을 그야말로 한양답게 만든 왕도 바로 우리 태종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태종이 궁궐을 또 새로 지을 것을 명합니다.
이미 경복궁이 있는데 왜 또 새로운 궁궐을 짓지? 태종의 입장에서는 경복궁 마음에 안 들어요. 경복궁을 설계한 사람 누굴까요? 정도전이죠. 안 그래도 이제 기분 나쁜 사람이 설계한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실제 실록의 기록에는 어떻게 이유를 대느냐 하면 바로 이 경복궁에서는 왕자의란이 일어났다. 동기들 간에 사륙이 일어났던 그런 정말 요즘으로 치면 찜찜한 공간이다. 그래서 이 경복궁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궁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은 게 바로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지정된 바로 이 서울에서도 가장 원형이 잘 보존된 궁궐인 창덕궁이 바로 태종 때 처음으로 건설이 됩니다. 바로 이런 태종의 창덕궁 건설에는 또 다른 이런 경복궁을 대신할 수 있는 이 궁궐이 필요하다라는 인식, 그리고 뭔가 이런 정도전의 그늘에서도 벗어나려는 의지, 그리고 또 보시면 경복궁은 남북으로 길어요. 우리 궁궐 가보시면 요 창덕궁은 동서로 길면서 창덕궁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하면 후원령이에요. 후원령. 왕실의 휴식 공간이 상당히 풍부한 이런 곳, 바로 이런 점도 고려가 되어 가지고 창덕궁이 마침내 건설이 되었고, 조선시대 역대 왕들도 항상 민심을 내가 겸허히 수용하겠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나한테 알려라. 뭐죠? 무슨 북? 신문고라고 하죠. 그 억울함을 이제 왕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신문고는 바로 지금 또 창덕궁에 가시면 진선문이라고 있는데 바로 이 진선문에 신문고를 걸어두어서 백성들이 정말 억울한 사연이 있으면 이걸 북을 두드려. 근데 여러 자료를 보면 신문고 거의 두드린 사례가 없어요. 바로 청와대 안에 직접 가서 민원을 이야기해보라. 이거 지금 또 좀 부담스러운데 그 당시에 왕조 국가에서 일반 백성이 내가 억울한 곳 있어 하면서 이 궁궐 안에 가기라는 것은 너무 힘들었고, 실제 궁궐 안에 가다가 잡힌 사람도 많아요. 오히려 의견이 별것 아닌 걸로 왔다 이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거의 두드려지지 않았지만 태종이 그래도 내가 항상 열린 마음으로 백성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상징으로 궁궐 안에 걸어두게 했던 것이 신문고였다라는 것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태종이 이제 왕이 된 후에 한양으로 재천도한 후에 창덕궁을 새로운 궁궐로 조성을 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경복궁도 요즘으로 치면 좀 더 이렇게 증축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태종이 경복궁에서 제일 불만스러웠던 건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왕이 뭔가 이렇게 좀 신하들하고 함께 회의할 수 있는 요즘으로 치면 강당, 대강당 같은 건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경복궁을 처음 정도전이 주도하여 조성할 때는 총 건물 칸수가 755칸밖에 안 돼요. 이 왕이 거처하는 궁궐로는 규모가 생각보다 작아요. 우리가 일반 사대부들이 거처할 수 있는 가장 큰 규모가 99칸인데 그거에 한 7, 8배밖에 되지 않는, 왜냐하면 정도전은 왕이 먼저 검수하고 절약하는 것을 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궁궐 규모가 되게 작아요. 나중에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는 규모가 7,200여 칸이에요. 거의 정도전 때의 궁궐보다는 한 거의 9배, 8배, 9배 정도. 그 정도로 소박하다 보니까 태종은 경복궁에서 이런 좀 왕과 신하가 좀 회합하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예나 지금이나 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좀 충성할 그런 좀 방법으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식이에요. 회식. 이렇게 신하들하고 술자리도 하고 음식도 하면서 좀 뭔가 이렇게 툭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왕의 지침을 또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조성한 게 바로 경회로. 왕과 신하가 경사스럽게 만나는 누각이란 뜻이에요. 루자 건물이 붙는 거는 궁궐이나 다른 일반 정자에서도 보통 2층 건물을 루라 그래요. 우리 남원에 가면 뭐가 있죠? 광활루가 있고, 삼척에 가면 죽소루가 있고, 바로 이 경복궁에 가면 경회루. 이 루는 2층 건물. 그리고 이 아무래도 또 누각은 경치가 좋아야 되니까 이곳에 연못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판 흙은 지금 또 경복궁에 가면 왕비침전이 교태전이라는 건물인데 그 뒤에 인공 정원으로 아미산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마찬가지지만 조선시대에도 이 경회루를
그 중국의 사신이나 여러 사람들이 왔을 때 가장 경치가 아름다운 곳으로 꼽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태종은 정도전 효과도 많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전이 지향했던 정치 형태가 바로 이제 재상 중심의 정치제, 소위 말하는 신하의 권력이 강한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허용될 수 없다 해서 강한 왕권 강화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로 치면 전 백성인데 16세 이상 60세까지 성인 남자들에게 호패를 차고 다니게, 이게 호패법입니다. 호패법을 실시한, 오늘날 주민등록증제도 실시하는 거 비슷해요. 이름 쓰고 생년 쓰고 뭐 이 사람이 언제 이제 과거에 급제했는지 이런 상황까지. 그래서 좀 더 신분이 높은 사람은 뭐 재료가 좀 상하, 그리고 약간 일반 평민들은 이런 그 나무로 이렇게 사용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육조의 판서들에게 직접 명령을 하달해 가지고 왕의 그 명령이 그대로 집행하게 하는 육조 직계제라 그래요. 요 육조 직계제하고 약간 대비되는 말이 의정부 서사제라 해서, 의정부 서사제는 요즘으로 표현하면 국무회의에서 모든 안건이 결정이 되는 그런 형태였다면, 이거는 바로 왕이 장관들 불러가지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집행하게 하는, 그야말로 이 왕권 강화책의 대표적인 그런 이 정치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병을 혁파해요. 바로 이 정도전이 사병 혁파한 거 기억하시죠? 정도전의 사병 혁파의 타겟은 누구였죠? 방언이었잖아요. 바로 이 방언과 같은 왕자들이 보유한 사병을 혁파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태종이 본인이 왕이 되니까 이 정도전이 그렇게 했던 게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왕권이 강하려면 특히 뭐 일부 그 또 왕실이라든가 이런 세력들이 개인 병력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는 역으로 자신이 예전에 정도전 때는 당했던 거를 이제는 역으로 이용해서 다시 사병 혁파를 또 이제 지시하고 실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왕권이 강하려면 이 외척이 설쳐서는 안 돼. 또 이런 신념을 가진 인물이 바로 태종이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자신이 왕이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천함들이었어요. 바로 이 원경왕후의 동생들이었던 민무구, 민무실, 민무휼, 민무회, 이 사람들이 다 유배되었다가 처형되고, 이 천함들이 한때는 나의 정치적 동지였지만 내가 왕이 되고 보니까 이 왕실의 이 외척 세력이 비대해진다면 상당히 이제 이 왕권이 안정될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저 민무구, 민무질 이런 세력이 약간 이 정치적 그런 야심이 많다, 그렇게 해서 다 결과적으로 유배 보냈다가 처형해 버리니까 이 원경왕후 민씨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남편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더 컸던 것 중에 하나가 태종이 조선왕 중에 후궁이 가장 많았던 왕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난 자녀만 해도 왕비와 후궁 포함했을 때 29명. 그래서 우리 조선 전기에는요, 왕들이 기본적으로 자녀가 20명 이상이에요. 성종이 28명이었고요. 종종이 25명. 우리 세종대왕께서도 거기에 또 이렇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18남 4녀 22명. 이 전기에는 그만큼 이제 왕실의 자녀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출산을 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또 왕권 뭐 이렇게 권력 투쟁의 또 하나의 또 뭐 빌미가 되는 또 이런 상황들이 몇 차례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경왕후 입장에서 보세요. 그 남편이 그 후궁을 정말 저렇게 줄줄이 그렇게 거느리고 있죠. 자기 친동생들 다 죽이죠. 그리고 특히 원경왕후의 후궁 중에서 더 왕비를 열받게 한 것은 뭐였냐면, 한때는 원경왕후의 몸종이었던 그런 사람까지 후궁으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정말 이 참 남편과 이게 뭐 불화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실 원경왕후는 한때는 남편을 왕으로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잖아요. 사실은 그 왕자이란 일어날 때도 무기 그 사병들 혁파하려고 이제 무기 반납하라는 거 그거 다 이제 집에다 숨겨놨죠. 그리고 특히 2차 왕자이란 때도 이제 태종이 좀 주저할 때 이게 진짜 또 방가는 바로 친형이거든요. 동복형인데 친형인데 내가 어떻게 또 친형을 또 제압하러 가느냐 이렇게 주저주저 할 때 또 옆에서 갑옷을 입혀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여걸형 왕비였는데, 이 남편과는 사실 상당히 이제 불화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원경왕후 민씨였다. 결과적으로 보면 태종을 위한 뭐 변명이라면
나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이런 이 가족들, 특히 뭐 외척들도 나는 결코 뭐 봐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조선 공부하는 과정에서 정몽주 격살했죠. 또 조선 공국의 정도전, 동생 방서, 또 여기서 뭐 이 처남들 제거, 그리고 나중에는 이 세종이 왕으로 올라온 후에 상황으로 있을 때는 사돈인 시몬마저 처형해요. 그래서 사실 뭐 최근에는 여러 방송에서도 태종에 대해서 킬 방원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사실 제가 이제 방원을 위해서, 태종을 위해서 조금 변명을 하려면, 사실 태종이 희생시킨 인물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왕들 뭐 세조라든가, 또 보면 우리 뭐 연산군, 또 보면은 또 우리 어느 정도 송군이라고 불리는 이런 시기에도 상당히 역몰 혐의로 뭐 영조 때도 그런 사건들 많았고, 근데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은데 아주 정말 우리 역사에 탁 이름이 남는 그런 인물들을 탁 이 제거를 했기 때문에 킬방원의 이미지가 남지 않을까. 뭐 대표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우리 중국의 이 주원장 알죠? 명나라를 건국했던 홍무제라고 하는데, 이 주원장 같은 사람 기록에 보면 거의 10만 명 죽였다 그래요. 물론 인구가 뭐 우리보다도 많았겠지만 그런 걸 고려하면 이 태종은 아주 뭐 정말 잔인한 뭐 이런 그 사람을 죽인 그런 왕이라는 이미지에서는 좀 벗어날 필요는 있다. 태종이 이처럼 많은 그 뭐 활동을 통해 가지고, 물론 이제 피를 묻혀가면서 권력을 잡았지만 왕이 되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안정시키고 기틀을 잡은 이런 왕으로서 업적도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최고의 업적을 꼽으라면 바로 이 후계자 지명이다. 바로 이 1418년 14년간 세자의 자리에 있었던 양녕대군을 세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바로 이제 세 번째 아들 충녕을 후계자로 삼는데요. 이 장면이 정말 우리 역사 속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그리고 이때 태종이 어떤 논리를 펴느냐 하면, 택현, 장자상속이 원칙이긴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현명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논리로 결과적으로 양녕대군이 폐위가 되죠. 양녕대군이 지금의 과천 쪽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면서 너무 열받는 거죠. 자기 이제 정말 왕은 따놓은 당상이었는데 이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상황에 좌절하면서 바로 지금의 방배동쯤에서 등을 돌려버렸다. 나 다시는 저 서울에 안 와. 나 다시는 이 궁궐 진짜 내가 오기나 봐라. 그렇게 해서 돌릴방 등배. 그래서 이 방배동이라는 이름이 이제 유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역사 속에 이런 그 일화가 담겨 있는 동네 이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 한양으로 수도를 삼을 때도 산으로 둘러싸인 거 이외에 또 아주 그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가 한강의 물길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보시면 한강이 저 북한강과 남한강의 물길이 이제 합해져 가지고 서울은 한강 하류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해바다로 바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조선시대 세금으로 거두는 곡식들을 다 이곳에 와서 이제 그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었던 대표적인 창고가 광흥창, 용산창, 풍저창. 그래서 광흥창역이 지금 지하철역으로도 남아 있고요. 광흥창역 앞에 있는 동네라는 뜻으로 창전동. 그리고 이제 그 물류교통을 이용해서 바로 이제 백길, 물길을 이용해서 소금을 운반해서 그 소금을 파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동네 염리동, 그리고 이 소금 창고가 있었던 동네 강서구 염창동 등 이런 동네명에도 역사가 담겨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알면 아마 많은 그 정말 역사에 대한 또 재미가 있을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태종은 상왕으로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으셨어요. 대표적으로 바로 이제 그 자신의 장인 사돈이자 세종의 장인인 시몬이라는 인물을 처형을 해요. 왜냐하면 요때 이 대표적인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강상인 옥사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사실 태종이 상왕으로 자리하면서 군사에 관한 것은 나한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 병조 참판, 요즘으로 치면은 그 뭐 국방부 차관쯤에 있었던 이 강상인이라는 사람이 이 태종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시몬이 그렇게
뭐 사주를 했다 이런 또 혐의에다가 또 시몬은 세종의 즉위를 알리는 명나라 사신으로 중국에 갔을 때 환송 인파가 엄청났다 그래요. 이 보고를 듣고 태종이 되게 불편해요. 저 진짜 사이적 왕 됐다고 엄청 설칠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고 결국 강상인 옥사에 연루시켜서 시몬이 귀국하자마자 바로 처형시켜버리고 그 부인이었던 시몬의 부인이죠. 이 사람은 관노비로 삼아버릴 정도로 아주 정말 그 혹하게 가혹하게 대응했던 이런 모습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세종 사위인 세종도 참 그 장인 처형되고 장모 노비되고 이거 가슴 아플 건데 그 왕비였던 소원왕후 심씨 같은 경우는 자기 그냥 왕비가 되는 순간 친정아버지 처형 친정어머니 노비 되니까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게 세종이 특히 그 태종이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도 그 관노비로 해서 일반 그 다시 사대부 신분으로 회복을 못 시켜줬어요. 나중에 문종 때 이 시몬의 부인은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세종도 또 아버지의 처분을 그대로 이제 뭐 어떻게 바꿀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에 나오는 게 지금 한강변에 있는 정자로서 낙천정이라는 정자인데요. 태종이 상왕으로 있으면서 했던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가 대마도 정벌이에요. 우리 교과서에는 세종 때 이종무를 시켜 대마도 정벌을 했다 이렇게 기록에 나오는데 사실 이 대마도 정벌을 주도했던 인물은 상왕이었던 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태종 때 계속 저 대마도가 왜구에 소굴이 돼가지고 상당히 이제 우리 조선 땅을 위협하니까 확실하게 쟤들 본때 보여줘야 되겠다 이가 계속 준비하다가 결과적으로 본인은 이제 상황으로 물러났지만 처음부터 본인이 계획했던 거기 때문에 태종이 주도해서 대마도 정벌에 나섰고 그때 당시 일본에 출정하는 병력들 군선들을 다 이제 한강에 이제 모아서 출정식을 했던 그런 출정식 상황을 지켜보았던 정자가 바로 이 낙천정이라는 정자였다라는 거. 그만큼 어떻게 보면 태종은 바로 이런 좀 국방이라든가 외교 부분이라든가 또 이제 뭔가 이제 세종의 권력을 좀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세력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든다라든가 좀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악역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은 내가 확실하게 하겠다. 그래서 정말 아들 세종에게는 이 좀 더 좀 안정되고 좀 평화로운 그런 상황을 마련해 줬던 그런 또 왕이기도 했던 게 바로 태종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태종의 뭐 어떤 그 가장 큰 뭐 리더십이라면 이 상황에 맞춰 가지고 즉 과감할 때는 되게 과감했고 또 냉철할 때는 되게 냉철했다. 바로 이런 리더십을 가장 잘 보여줬던 왕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정몽주라는 인물이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뭐 좌고우면하지 않고 과감한 결단력을 보였고 또 왕이 되고 난 후에 뭔가 이런 조선이라는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야 될 때는 상당히 냉철하게 그런 또 상황에서는 또 뭐 처남이든 또 상황으로 있을 때는 뭐 이 사돈까지 뭔가 이렇게 또 제거하고 또 이 양령이라는 그 세자가 문제가 많았을 때는 또 이제 능력 있는 아들에게 후계를 계승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그런 그 만든 기틀이 그대로 계승하겠다. 결과적으로 이런 과감과 냉철 사이에서 결과적으로 그런 그 명제들을 잘 실천해 나갔던 왕이었다라는 그런 그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창업과 수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다. 결과적으로 이 태종은 고려에서 태어나서 새로운 왕조, 조선 왕조라는 새 왕조를 창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왕조가 건국된 후에는 이제 왕조의 기틀을 잡아나가는 소위 이 당시의 재앙의 리더십 중에 수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성의 시기에도 가장 안정된 형태로 기틀을 만들었고 그것을 능력 있는 후계자 세종에게 물려주는 그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창업과 수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인물,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신병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